네, 이번 시간은 사과목 직업윤리 및 법률 11강 기타 생활법률과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동물보호법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동물등록제, 민법, 경범죄, 처벌법, 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목적은 사실 가축의 질병 예방이지만 여기는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질병 예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표적인 목적은 축산업과 사람과 동물의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 따라 전염병이 분류가 되는데요. 제1종으로는 구제역과 AI, 여기서는 이제 고병원성 AI를 뜻하는데, AI는 조류독감에 에비안 인플루엔자 해서 조류독감의 약자입니다. 요새 우리가 얘기를 하는 AI, 그 인공지능 AI, 그거랑은 다른 뜻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구제역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주로 소나 돼지가 발굽에 수포가 생기면서 걸리는 질병인데, 이런 일종 질병 같은 경우는 되게 전염성도 세고 전염병도 세고 축산업에 피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종에는 광경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은 특히 개나 객과동물이 잘 걸리는 질병이고, 혹시라도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100% 사망되는,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브루셀라는 이제 소에 주로 걸리는데, 소의 생식 능력을 낮추고, 그리고 우유를 오염시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치명도는 높은데 1종보다는 전염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종에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1종에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병원성이 1종이고요. 저병원성은 3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종은 1, 2종보다 이제 좀 전염성 치명도와 전염성이 떨어지는 질병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종의 질병을 뭐가 1종이고 뭐가 2종이고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질병 한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신고 및 예방접종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질병이 의심되거나 사망할 때는 즉시 수의사나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 돼지 구제역 백신, 개의 광경병 백신은 의무예요. 그래서 얘는 의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전염병이 발견이 됐는데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역 조치로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출입 통제하거나 소독 방역시설, 그리고 사이차분 이동 제한 같은 방역 조치도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전염병의 감염을 통제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고요. 다음으로 수의사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은 동물병원을 안 갈 수가 없죠. 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서부터 동물이 아프거나 다치면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수의사에 관련된 법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사법의 목적은 동물의 건강 복지와 공중위생에 기여한다고요. 수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수의학을 전공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을 보고 면허 발급을 받는데요. 외국 수의대에 나와도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국내 시험을 통과해야 한국 수의사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수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수의대를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 수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의사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중독자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될 수 있고요. 또한 허위로 진단을 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과 같이 수의사도 면허 대여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진료 및 병원 운영에 대해서 진료는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 예방접종 이런 게 들어가고 병원 운영은 수의사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있어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를 고용하면 되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고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 동물병원 개설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면허 없는데 내가 수의사 면허도 없는데 막 동물 치료하고 이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꼭 사전에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고 항생제, 마취제 등은 처방 전을 필수로 해야 되고 처방 기록은 1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동물보건사가 있는데, 동물보건사는 지금 뭐 수의 테크니션이라고도 부르고 좀 다양하게 부르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수의 간호사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보건사가 되려면 필기시험과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 신청을 하면 되고요. 업무 범위는 간호와 진료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등록제도 이제 반려동물과 빼놓을 수 없는 법률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동물보호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목적은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개인데 특히 2개월 이상의 개다. 너무 어렸을 때 뭐 눈도 잘 안 뜬 조그만 강아지를 이제 이런 내장력 칩 받고 하기는 통증도 있고 강아지한테 스트레스도 크고, 그리고 솔직히 2개월 이상으로 잡은 이유가 2개월 이하는 아무래도 뭐 면역력이 약해서 그 동물이 폐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내장형 칩은 마이크로칩, 칩을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외장형 인식표도 되긴 하는데 내장형 칩을 더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제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장형 인식표는 이제 산책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깜빡하고 인식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인식표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속에 넣어놓으면 잃어버릴 가능성도 적고
깜빡해서 뭐 칩을 안 하거나 할 가능성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내장형 칩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주소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사망하면 30일 내에 이런 거 기준 잘 알아두시고 한 달 이내에 꼭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서? 동물병원이나 등록단체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신고를 안 하면 최대 50만 원 그리고 아예 동물 등록을 안 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은 논란이 있어서 왜 생명인데 물건이 되냐 해서 이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 밑절이지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법에 따라 보조견을 훈련을 하고 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조견은 동반 출입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그 안내견과 함께 그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집은 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내견이라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래도 안 돼요라고 하면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조견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근데 장애인 보조견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입을 거부한다던가 아직은 안내견 보급률이 낮고 인식이 부족한 게 문제라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기간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요. 또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동물 학대를 포함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그 동물 행동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학대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정말 학대에 해당하는지 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는 한마디로 때리는 거. 때리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요. 불법 수술은 예를 들어서 반려견 번식장에서 불법 제왕 절개 수술을 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번식장에서 수의사가 아니라 그 번식장 주인이 막 불법으로 그 암컷 개 배를 갈라 막 새끼를 꺼내는 이런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게 발각이 돼서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수술 같은 것을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는 격리를 하거나 공포 유발을 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방임 유기는 한마디로 방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하거나 유기를 하는 거. 그리고 비윤리적 번식 거래. 막 동물이 반려견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교배를 해서 새끼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막 강제로 교배를 한다던가 아픈데 교배를 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 동물 학대에 들어가고요. 또 과도한 훈련 강압적 공연도 당연히 동물 학대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SNS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시 고통 유발도 금지예요. 이것도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말을 넘어뜨리는 네. 넘어지는 장면을 찍는다고 강제로 넘어뜨렸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다쳐서 폐사까지 해서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동물을 막 아프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이제 학대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송할 때 너무 빼곡하게 넣거나 아니면 공기 안 통하게 하는 것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대책은 이런 학대를 막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해야 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는 거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5대 자유. 요거는 우리가 동물복지 시간에도 배웠던 개념인데, 이런 동물복지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이제 직업윤리, 반려동물 행동지도자의 직업윤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5대 자유가 뭔지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예,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스러운 행동 표현의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신선한 물 제공해야 되고, 또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쉼터, 쿠션이나 담요 같은 것을 제공하고, 계절별 온습도를 조절하고 털, 발톱, 귀 위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고요. 또한 자연스러운 행동 표현을 해주기 위해 산책과 놀이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후광놀이, 퍼즐, 터널 등 탐색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화 교육, 이런 퍼피 파티 같은 걸로 사회화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강압적 훈련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안정화 아이템을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서 윤리적으로 반려견을 훈련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앞에서 얘기하는 동물복지를 존중을 하면서 효과적인 학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강압적으로 훈련을 하면 안 되고 처벌하면 안 된다. 긍정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개의 감정을 존중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긍정 강화, 강압 도구 및 체벌 금지, 그리고 감정 존중, 맞춤형 훈련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긍정 강화 훈련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 행동 직후에 보상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행동은 무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클리커 훈련 같은 거, 클릭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면 원하는 행동을 하면 하면은 클리커를 들려주면서 즉각 보상을 해주는, 보상으로 이제 조건 형성을 해주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기구죠. 그래서 이런 클리커 훈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긍정 강화 위주로 윤리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호자와의 신뢰 및 책임감이 중요하죠. 일단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훈련 경감이 한계는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얘 지금 강아지가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한데 얘 제가 맡고 있으면 3일이면 다 이거 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얘는 좀 상태가 심각해서 오래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직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전문성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및 학습 지속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 고객 정보 보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보면 전문가로서 모범적 태도,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 약물 허위 광고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동료 전문가, 수의사나 다른 트레이너 등과 잘 연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물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동물윤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도덕적 대우, 권리, 복지를 다루는 윤리 분야고요. 동물도 고통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도덕적으로 고려를 하자라는 개념. 그래서 동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고 인간-동물 생태계에 상호 의존성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존중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에서부터도 계속 이렇게 동물 윤리에 대해서 대두를 하고 있었고요. 크게 이렇게 4가지 분류가 되는데 공리주의란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제창한 철학적 개념인데 일단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 극대화가 도덕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축산 등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자라는 목적을 가진 철학, 동물 윤리 철학 중에 한 가지 분류 방법입니다. 다음에 권리론적 접근은 톰 레건이라는 사람이 접근을 한 건데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고 법 제도로 보호를 하자라는 내용이고 다음에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건강을 중요시해서 서식지 보존, 종 다양성, 멸종위기 보호가 함께 들어간 개념이고 돌봄 윤리는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 이런 것을 중시해서 윤리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동물 윤리의 주요 장점은 일단은 동물 실험은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동물이 고통이 심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뉘고 있는데 현재는 대체 실험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에 반려동물 산업은 너무 번식을 많이 시키거나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해서 책임 있는 양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식품축산업은 공장식 사육이 아무래도 동물복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물복지, 환경,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육을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채식주의나 동물복지 인증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 파괴나 밀렵, 기후변화로 멸종위기 동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게 동물윤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윤리를 위해서는 일단 동물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해요. 지금 동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느슨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비자는 채식, 비건, 복지 인증 제품을 소비하고 뭐 윤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연구와 교육, 동물 윤리 교육 확산해야 되고 뭐 윤리 기준 형성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글로벌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뭐 우리나라만 동물 보호를 지킨다고 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면서 이런 동물 윤리를 실천을 해야 된다. 국경 초월 과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1강 기타 생활법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그냥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상으로 11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